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따로 경기 리뷰를 할 건 아니고 최근에 본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역시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유튜브가 있어서 거기 그 얘기를 이제 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설명드리면서 이 지금 이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잖아요, K리그가. 그래서 K리그 이야기를 조금 곁들여서 한번 해보고 갈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과연 좋은 팀이 어떤 팀인지, 어떻게 돌아가는 팀을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 얘기랑 제가 가끔 이제 리뷰를 들을 때 이거 감독 잘못인 것 같아요. 감독이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선수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 나름대로 이제 구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팀이 좋은 팀인지, 어떤 팀이 잘 안 돌아가는 팀인지, 이게 감독의 잘못인지, 선수의 잘못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 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축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고 구분이 되고 감독이 이걸 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의도가 읽히는 것들, 그런 축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그 내용을 정리해 놓긴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얘기하다 보면 막 떠오르는 게 있기도 하고 빼먹고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딱 추천드리려고 하는 그 영상은 뭐였냐면 EA 스포츠 FC 온라인이라고 하는 채널인데 이제 그 아시죠? 이제 피파 온라인 같아요. 요즘 FC라고 부르던데 그죠? 피파 온라인인데 거기서 제작한 영상 중에 최근에 며칠 안 됐어요. 기성용 선수하고 이영표 대표이사 이영표 선수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거는 이영표 선수가 같이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 그 토크 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야 진짜 역시 축자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참 내용이 튼실하고 충실하고 되게 볼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지 맞지 너무 진짜 좋은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댓글도 다 달았습니다. 댓글 계속 달고 후속편을 제작해 달라고 제가 요청 드릴 정도로 좋았던 얘기였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저희 그 K리그 팬들한테 제가 좀 설명을 좀 부연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지금 K리그 전반적인 어떤 그 중요한 제가 보기에 키워드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전북이 왜 부진했는가 의 문제이고 또 그 전해로 그러니까 두 해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정효의 광주가 왜 이렇게 돋보였는가 이게 있었고 또 제가 최근에 많이 쫓아다니고 있는 게 이제 김기동 감독님의 행보죠. 요 세 가지 어떤 중요한 이슈들을 따라가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운데는 이 감독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독의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그 이영표 선수하고 기성용 선수의 그 영상에 중간중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면 뭐 한 14분 때부터 쭉 보시면은 내용이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공간을 만드는 법이라든지 오프 더블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이제 감독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걸 시작으로 그냥 제가 이제 특별한 흐름 없이 막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야기가 흘러갈 예정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거 그냥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다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거 방법을 한번 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죠. 너무 사설이 길어지니까. 기성용 선수가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그 먼저 1편이 있고 2편이 있는데 1편에 16분 40초쯤 틀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 오프 더블의 중요성이라는 아마 꼭지로 아마 거의 그런 취지의 꼭지로 잡혀 있는데 기성용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제 손흥민 선수랑 대표팀에서 같이 뛸 때 너무 편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확보하고 오프 더블의 움직임으로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공간에다가 볼을 떨어뜨려 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얘기의 취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K리그 선수들을 보면 뒤로 받으러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고 공간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없다. 그게 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영상으로도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뭐 어떤 취지냐면 이 빨간색을 뭐 우리나라 대표팀 색깔이니까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침투한다는 의미는 이 뒤로 침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성용 선수 6번 기성용이 여기다가 이제 길게 연결을 하면 이미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이 선수가 여기 있는 7번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뛰지 않으면 패스는 일루 가겠죠. 횡패스가 일루 나갈 텐데 이거는 너무 위험한 패스가 될 것인데 이게 예를 들면 옵사이드 라인이 여기 잡혀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거를 그냥 서서 잡는 게 아니라 일루 먼저 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눈이 맞으면 이것도 이제 특정한 조건이 좀 필요한데 이 선수가 볼을 딱 잡아서 앞에 딱 돌아섰어요. 뭐 여기서 3번 선수가 이 앞쪽에다 딱 돌아 이렇게 침투를 할 수 있는 이 전진 패스를 넣고 여기서 기성 선수가 딱 돌아서서 오른발 앞에 잡아놨을 때 그때 눈이 딱 맞으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출발은 언제 하냐면 이 선수가 먼저 출발합니다. 템포가. 그래서 이 선수가 이쯤 이동했을 때 이 선수는 오른발에서 딱 때릴 수가 있는 타이밍이 되고 딱 맞는 순간에는 옵사이드 라인에 맞췄을 때는 온사이드인 거죠. 여기가 7번 선수가. 근데 이쪽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공은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미 여기 있는 선수는 뒤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선수는 여기를 불려 나오게 되니까 여기선 반반 싸움인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면 속도가 좋고 기술이 좋으니까 툭 치고 들어가면 이 4번은 그냥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 주기가 편하다. 여기 들어가면은 이 선수도 뒤에 쫓아오고 있고 4번 선수도 여기 쫓아오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골키퍼 한 명 남아 있고 이 선수가 들어와서 마무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선수가 따라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아마. 가까운 쪽 골대로 자르고 이쪽 컷백으로 들어올 거고 이쪽 긴 쪽에서 들어오니까 뭐 크로스로 연결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워낙 슈팅이 좋으니까 마무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얘기입니다 사실. 요게 이제 오프 더 볼의 움직임이 좋다의 어떤 전형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기성 선수가 지금 K리그 선수들이 많이 받으러 내려온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면 본인이 이만큼 거리를 뛰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만큼 거리를. 근데 이게 불확실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갔다가 볼이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여기 볼이 안 들어와. 그러면 이거 뛰는 게 헛수고가 되고 힘이 드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침투를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여기 뒤쪽에서 돌리다가 혹은 이쪽에 침투돼서 자기 발 앞에 들어오는 거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으러 내려온다는 얘기는 발 앞에 받으러. 그러니까 이게 자꾸 뒤쪽으로 내려가겠죠. 왜냐면 이렇게 깊은 위치에 있으면 생각해 보시면 중원에서 볼이 돌 때나 이쪽 풀백 쪽으로 볼이 나갈 때나 이쪽에 공이 있을 때 이 선수가 계속 걸리적거리겠죠. 볼 받을 때. 왜냐면 패스 길이가 이렇게 깊은 위치를 잡고 있으면 여기가 패스 길이가 길어지면 앞에서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하게 받으려고 그러면 받으러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미드필더한테 연결받을 때도 이쪽에 나와서 받는 게 유리하지 여기 깊이 들어가 있으면 이 선수한테 지금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 안 가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받으러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문제라고 할 만한 거 기성 선수가 좀 아쉽다고 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공을 받게 되면 이 선수는 무조건 이 5번 선수를 공을 가지고 제치고 들어가야지 찬스가 나와요. 아까 같은 찬스를 만들고 싶으면 아까는 손흥민 선수가 침투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5번이 뒤에서 쫓아온다 그랬는데 여기서 공을 잡으면 이걸 드리블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드리블 돌파할 수 있는 이렇게 잡아놓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볼 받으러 자꾸 내려갈 때 이 선수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걸 바짝 따라붙으면은 돌아서지도 못해요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K리그 팬들께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시 뒤로 갑니다. 그냥 백패스. 왜냐면 돌아서질 못했으니까 드리블 하지 못하니까 억지로 돌아서다 보면 뺏기니까 뒤에다 잡아놓고 뒤로 가서 백패스가 나가고 압박당하고 압박당해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형태가 가거든요. 네, 그게 좋지 않은 공격 방식인데 이게 이 선수들이 사실은 이렇게 자꾸 본인 발 앞에 잡아놓고 공격할 수밖에 없게 K리그에선 경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K리그의 어떤 이슈다라고 할 만한 상황에서 전북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북에 있는 윙포워드들이 공 잡을 때 대체로는 여기서 이 공간에 침투해서 받으면서 속도를 살리는 것들보다는 U자 빌드업을 많이 해가지고 본인 발 앞에 잡아놓고 뭔가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뺏겨가지고 턴오버가 나온다든지 여기서 안 돼서 백패스 하다가 본인들이 압박당해서 실수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거랑 반대로 해가지고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는 게 이런 데서 자꾸 중앙 쪽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나 뭐 반대편 오픈해주는 거라나 어찌됐든 이 선수가 발 앞에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침투에 들어가면서 공을 잡아가는 그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광주의 공격이 시원시원했던 거고 그만큼 후방 빌드업도 깔끔했고 왜냐면은 덤벼드는 선수를 풀어 나와서 이런 패스들이 나오기가 쉬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주가 고평가를 받았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오프 더 볼의 움직임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선수의 역량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감독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K리그 팬들께서 경기를 보실 때 현상을 그리고 이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 기성용 선수가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디 부분인지 제가 체크를 안 해놨네요. 그 14분이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인가? 기성용 선수가 죄송해요. 이거는 영상을 다 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기성용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어렸을 때는 어떤 선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팀에 가든 저 팀에 가든 이 감독이 쓰든 저 감독이 쓰든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나이를 먹고 보니 감독과의 조합, 그리고 이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에 따라서 이 선수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취지냐면 기성용 선수가 말했던 거 그 취지 그대로인데 기성용 선수가 설명을 엄청 잘해줬어요. 역시 이 똑똑한 선수라서 다른데, 약간 여기서 이 선수한테 6번에 투입이 됐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스루 패스를 할 수 있는 각이 나올 수도 있고 스루 패스를 못하는 각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번 선수가 손흥민 선수처럼 뒤를 파는 선수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아까 같은 전진 패스가 들어가면 이 6번 선수는 어떻게 되죠? 어떤 미드필더가 됩니까? 이거는 그냥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겠죠. 전진 패스 능력을 갖춘. 근데 아까처럼 여기서 볼을 발 앞에만 잡아가려고 하는 선수가 있다 그러면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앞에 띄워주는 선수가 없다 그러면 전진 패스가 안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선수들마저도 움직임이 좋지 않다. 주변에서 이 선수가 볼을 딱 잡고 너무 예쁘게 잘 돌아섰는데 줄 곳이 없다. 위치 포지셔닝이 다른 선수들이 너무 안 좋다. 그럼 이 선수는 어떻게 되냐면 공을 잡고 끄는 선수, 백패스밖에 못하는 선수, 공을 잡고 끌다가 뺏기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 좋게 주변에서 움직여주면 이 선수는 충분히 전진 패스를 막 뿌려댈 수 있는 진짜 창의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주변에서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너무 평범한 선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전북 현대가 특히 이제 최근에 안 좋아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선수들은 문제 없습니다, 감독이 문제예요라고 말씀드릴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선수가 다른 팀에 있을 때, 혹은 대표팀에 가 있을 때, 혹은 뭐 전소속팀일 때, 그리고 이따금씩 보이는 장면들에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정확한 타이밍, 좋은 타이밍에 패스가 나가고 전진 패스가 나가고,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김진규 선수 제가 그런 얘기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냐면 주변에서 움직여줄 때 그 타이밍 맞게 들어가요. 근데 주변에서 움직이는 게 약속되거나 어떤 그런 팀의 움직임이라고 볼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맞은 거예요. 선수들도 막 그냥 팀에 약속된 게 없으면 막 공간을 찾아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리 뛰어야 되는지 저리 뛰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움직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움직임이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때 딱 전진 패스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미드필더는 문제가 없는 미드필더예요. 다만 주변에서 움직임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고 김승대 선수에게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김승대 선수는 볼이 없을 때 움직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죠. 볼이 없을 때 움직임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상대를 공략해야 되는지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한테 볼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전북에서는 거의 안 됐고 대전에서도 잘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 김승대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패스가 들어간다는 거, 이 팀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약간 그 산천어 같아서 이 선수가 김승대가 돋보이는 팀이 되면 이 팀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게 안 되면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선수들의 움직임이 다 잘하냐 못하냐가 그 개인의 능력, 개인의 움직임이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팀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 안 돌아가고 있느냐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드필더는 받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으면 별로 그냥 뭐 특별한 걸 못 보여주는 미드필더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공격수나 뭐 수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을 찾아서 적절한 공간, 위협적인 공간을 잡고 있는데 거기를, 그 위치를 파악해주지 못하는 미드필더랑 같이 뛰고 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은 그냥 헛된 움직임밖에 안 하고 있는 선수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성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자꾸 침투하는 움직임이 힘들어요. 수십 미터를 폭발적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라인을 깨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반응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선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부터. 이 7번 선수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봐주는 기성용이나 황인범이나 뭐 이재성이나 이런 선수가 있어서 볼이 투입이 되면 계속 뛰겠지만 이게 투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뒤로. 볼이 안 오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팀이 다 무너지게 되겠죠. 위협적인 공격을 못하게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공격수들도 좋은 동료가 없으면 그냥 헛짓하는 공격수가 되는 겁니다. 저기 왜 자꾸 뛰어? 볼도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팀으로 완성되어 있느냐, 조직력이 있느냐. 제가 이거를 보통 리뷰 드릴 때는 디테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디테일이라는 게 이 선수와 이 선수 간의 포메이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선수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지 상대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지, 내가 볼이 없는 동안에 수비를 어떻게 움직여갖고 내가 움직이면, 예를 들면 뭐 수비가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 선수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해서 이 선수를 위치를 옮겨놓고 내가 공간을 확보해놓고 이 선수한테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해놓을 수 있는지, 그런 디테일들을 가지고 또 이거를 선수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지도자가 만들어줘야죠. 야, 너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반응을 해서 네가 이렇게 가야 돼. 이 타이밍엔 패스가 나가야 돼. 미드필더 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디테일 있는 지도자라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 지도자 선생님들은 어느 팀에 가더라도 기본은 한다는 거죠.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더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김기동 감독님하고 이정효 감독님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봤던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홍명보 감독님도 뭐 선수들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기본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바는 뭐가 있었어요. 울산에서는 기본적으로 밑그림이 없는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지도자들도 상당히 많고,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대구라든지 이런 시도민 구단들은 뭐 사실 말하면은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선수를 후역습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 팀들은 해도 돼요. 그 팀들은 해도 되는데, 뭐 어느 정도 투자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선수를 구해올 수 있고 야망이 있는 팀들인데 이런 축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대체로 지도자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K리그 1에도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전술적인 어떤 뭐가 안 나온다. 그럼 저는 상당 부분을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갈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냥 개별적인 예시일 수도 있는데, 그 예시를 통해서 과연 이 어떤 디테일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제가 생각한 디테일이 뭐냐, 이게 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디테일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예시를 드리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머리를 잘 굴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아마추어에서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저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잘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그 느끼는 것들은, 일단 프로 선수들이라든지 선수 출신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신체적 능력이나 기술적 능력은 진짜 뭐 아마추어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것 같긴 하고, 뛰어나고, 근데 그들 사이에 가면 그게 진짜 독보적으로 압도적이지 않은 이상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황인범 선수가 그렇게 신체적으로 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황인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나 그러니까 1대1 싸움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 정도 레벨, 뭐 챔피언스 리그 레벨이라든지 그쪽에서 싸움이 될 만큼 그 빠른 템포에 진짜 숨도 못 쉬는 그 템포에서 적응이 돼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본인들보다 레벨이 높은데 딱 가면은 그걸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르고 너무 강렬하고 술 취할 틈이 없고 잠깐 생각하기도 전에 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태클들. 그래서 저는 느끼죠. 야, 진짜 이 프로 레벨에서 뛰는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걸까, 얼마나 몸 관리를 잘하고 있고 막 한 걸까라는 걸 막 느끼거든요. 가끔 이제 뭐 그냥 뭐 대학까지 선수 했었다 막 이런 선수들만 봐도 와, 말도 안 돼요 진짜.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거 다음에, 그러니까 이 프로 레벨 비슷한 어떤 기술적인 레벨이나 어떤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 레벨에서는 어떤 그 메시급의 어떤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는 이 머리를 써서 상대를 골려줄 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기 운영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래야지만이 프로의 레벨에서 한꺼풀 벗겨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레벨이 한 이 정도에 갇혀 있다 그러면 이게 내 그 포텐셜을 다 터트리면 여기까지 딱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영리하게 한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신체적 능력의 레벨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특별함을 만들어주는 무기라고 생각하고 좋은 선수를 정말 특별한 선수로 대단한 선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이런 디테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이 잘 만들어주는 지도자면 좋을 거고 그 지도자한테 그런 걸 배웠을 때 습득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선수가 된다 그러면 그 선수는 더 대단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개별적인 예시를 조금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되게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경기를 많이 보면서 저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점들이라서 어떤 프로 레벨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막 엘리트 레벨에서 보시기에는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주로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K리그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고 축구를 실제로 안 하셨던 분들도 많고 하니까 어떤 그냥 저렇게도 움직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번 준비를 해본 콘텐츠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 한잔 마시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예시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아까 그 얘기 처음에 그 설명드렸던 게 기성용이 여기다 때려놓고 손흥민이 뛴다 요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이 6번하고 7번의 관계 여기 있는 빨간색 6번하고 7번의 관계에선 얘가 뛰고 얘는 찬다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디테일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6번이 볼을 어떻게 예쁘게 잡아서 7번한테 때려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후방 빌드업을 어떻게 해서 이 미드필더한테 어떻게 예쁘게 투입할 건지 도 디테일이 돼야 되는 거고 이 7번 선수도 이 5번을 어떻게 멍청이를 만들고 얘를 뒤로 떼고 들어갈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디테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다 때려놓으니까 당연히 여기 침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잡아놔서 그런데 여기가 옵사이드 라인이고 얘가 이렇게 바깥쪽에 불려나와 있으니까 침투하기 이게 너무 좋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도 축구 보신 분들이면 이 공간 진짜 좋은 공간이다. 볼이 여기 딱 떨어지면 잡아가지고 갈 텐데 라고 느끼실 텐데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얘가 안 나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그러면 아까 그림하고 똑같이 그려지겠지만 여기다 때리는 거 어때 보이세요? 여기다 연결하면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여기 있으면 좋은 패스인데 이 선수가 여기 있으면 좋은 패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헤딩으로 자르겠죠 이거를 보통. 그죠? 그리고 이 선수가 뛰어올 때 같이 뛰어가서 여기서 막아버릴 텐데 좋은 패스가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선수를 이 7번 선수는 이 5번을 이쪽으로 당겨 놓을 수 있게. 근데 꼭 여기 당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다가 넣어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5번 선수를 자기의 맨투맨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번의 맞대결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을 어디다 갖다 놓고 움직이느냐가 디테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뭐 설명드렸던 거를 계속 연장해서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최근에 제가 FC 서울 거 그 어떤 프리뷰 이적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문선민 선수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거랑 관련된 건데 문선민 선수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문선민 선수가 주로 잘하는 플레이가 여기서 볼을 받아놓고 드리블해가는 거는 잘한다. 근데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그러니까 이 볼이 없는데 여기다 때려놓고 여기 본인이 스피드가 빨라 잡아 들어가는 건 잘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이제 문선민 선수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저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냐면 문선민 선수가 일단 잘하는 건 드리블입니다.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그 개인 능력, 그런 빠른 발과 선수들을 속일 수 있는 개인 드리블 능력, 그다음에 개인기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문선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능력인 거죠. 기술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 그러면 이 선수가 이걸 최대한 발휘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드리블을 일단 살리고 싶으면 볼을 잡을 때 이 선수랑 이렇게 1대1로 공을 본인 앞에 잡아놓고 거리를 두고 여기서 스피드를 붙여서 뛰어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위치를.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볼을 받을 때 바짝 붙어서 못 돌게 해버리면 문선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선수인 거예요. 왜냐면 뭐 신체적으로 강력해서 잘 돌아서거나 하는 선수가 아니라 문선민 선수는 본인 앞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드리블을 툭 쳐서 들어갈 때 좋은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럴 때는 안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선민 선수가 계속 여기서 이 위치에서 볼을 그러니까 뭐 이 빨간 팀이 전체적으로 빌드업이 잘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이쪽 침투를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그럼 이 선수가 다음부터는 안쪽을 지키게 될 겁니다. 이 활동 범위를 이쪽에다가 놓으면 그죠? 그러면 이 선수가 이때는 이쪽 안에 들어가 있는 척 하다가 볼이 이렇게 반대쪽에 돌 때는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애초에 그냥 볼이 반대편에 있을 땐 예를 들면 그러다가 전환이 되려고 하면 2번 선수한테 넘어갔다. 혹은 6번한테 이쪽에서 딱 투입이 됐다. 그때 이 선수가 바깥쪽으로 쭉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빠져나오는 방법 여러 가지겠지만 등지고 제가 보기엔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북 빠져나오면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붙어있으면 패스가 잘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이 위치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패스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길게. 그러면 뒤늦게 나오게 될 텐데 그때는 거리가 벌어져 있겠죠. 아까랑 다르게. 받을 때 여기 있을 때는 안에 있었던 그 디테일, 한번 들어가 있던 디테일 때문에 밖으로 쭉 빠져나왔을 때 이 선수랑 거리를 벌릴 수 있고 볼을 딱 받았을 때 뭐 8번을 거쳐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6번이 있을 때 공을 잡았을 때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패스가 일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선수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바깥쪽으로. 그러면 이 선수는 7번이 움직인다는 걸 알지만 동시에 이 8번이 공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마냥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냥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측면으로 쭉 빠지는데 5번이 따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가다가 동선을 이렇게 짜버리면 그러면 이거 바로 스루패스 들어오니까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천히 거리를 두고 이만큼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수가 라인 쪽으로 쭉 나가면 그제서야 여기를 나간다고요. 그러면 불려나가고 여기서부터 1대1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드리블을 쳐서 들어가면 이 공간 본인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선민 선수의 장점이 아주 잘 나오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선수가 안으로 좁히라 그랬어요. 감독이. 예를 들어서 감독이 좁히라고 했어. 그냥 야 너 윙 나가지 마. 윙 그냥 가운데 있어. 라고 해서 여기 들어갔는데 이 선수가 그냥 여기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공간은 아무도 안 쓰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방법이 있는 게 이 선수가 올라오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 그러면 여기 패스가 들어가면 이 선수가 나갈 수도 없고 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쪽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디테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선수도 나가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안 움직여. 그럼 여기다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이 선수가 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돼요, 공격을. 무의미하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깔끔하게 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선수가 어떻게 내 공간을 만들어서 쓸 것이냐 그거를 알고 있냐 모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공격의 디테일이 엄청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북 벌려나간다. 그래서 따라오면 이거 침투할 거고 안 따라오면 좀 덜 따라온다 그러면 이쪽까지 나가서 패스 이렇게 받아서 드리블 해야지. 드리블해서 돌파해야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수가 잘라 들어오면 여기 쓸 수도 있고 패스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동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하나 좋은 패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공격이 파생되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드리블 돌파 시도하면서 안으로 막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방법인데 막 여기 있는데 막 드리블 돌파 시도해요. 그럼 막 물러나겠죠? 이렇게 갈 때 김진수가 올라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버래핑을 그러면 문선민이 툭 꺾어주고 여기 올라가면서 김진수 런닝 크로스가 올라가면 가운데 있는 누군가 마무리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좋은 디테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려 그러면 애초에 이 선수, 이 수비 선수를 위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고 내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공이 없을 때 위치를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팀의 어떤 전반적인 운영 방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누구 주면 누구 주고 누구 주면 누구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 팀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상대가 이렇게 위치가 변할 텐데, 그럼 내가 어디를 써야 상대가 까다로운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줘야 상대가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게 디테일이고, 이게 팀의 어떤 전술적인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방법을 알려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땐 이게 더 좋은 방법이야. 왜냐? 상대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설명을 했을 때, 그래, 둘 다 맞네? 그럼 이 선수가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이것도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공격이 조금 유리합니다. 수비는 반응을 하는 거고, 공격이 잘 풀리면. 근데 이건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8번 볼을 딱 잡았는데 7번이 벌려나가요. 그러면 이 선수 나갔는데 5번이 뒤늦게 나가는 거, 이거 정답이에요. 왜냐면 이 5번이 문선민 선수 상대하는 오른쪽 여기 윙백이 뭐 최근에 뭐 약간 재계약 때문에 이슈가 많잖아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문선민 선수만큼 빠르고 수비 잘해. 예를 들면 전성기 마이콘이에요. 그럼 1대1 붙여버리면 되잖아, 이거. 안 뚫릴 거 아니야. 되게 안 뚫릴 거 아니야. 그것도 방법이고, 요렇게 따라 나가서 드리블 치게 해놓고 여기를 채우는 방법도 있겠죠. 미드필더가 여기 채워서 여기 들어오는 거를 도와줄 수 있게 해놓고 여기를 뭐 도와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기가 나가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든, 수비도 이거의 상황에 맞춰서 반응은 하는 거예요. 반응은 하는데, 이렇게 돼서 형태를 바꿔놓는 것 자체가 공격한테는 유리한 거기 때문에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채운다는 얘기는 여기 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들이 내가 쓰는 공간, 그 다음 공간, 그 다음 공간, 그 다음 공간 만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계적으로 설명드리는 거고, 수비가 마냥 당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7번 선수가 벌려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파생돼서 공격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이건 되게 많아요. 윙포드들이 저는 특히나 움직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7번 선수가 또 드리블러 같은 문선민 선수라고 해봅시다. 이건 또 다른 상황인데, 근데 이 풀백한테 볼을 잡을 때, 여기서 볼을 계속 잡으려고 할 때, 이 위치에서 잡느냐, 그러니까 깊은 위치에서 잡느냐, 이 패스를 이렇게 깊은 위치에서 잡느냐, 아니면 이 위치로 받아서 잡고 이제 여기를 받으러 나오느냐, 아니면 이 위치에서 공을 잡느냐, 이게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제가 보기에 이 5번이 공을 잡았을 때 이 선수가 여기 붙어 있는 게 제일 안 좋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받아가지고 공이 뒤에서 오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바짝 붙을 거거든요. 그럼 또 뒤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그냥 애초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뒤쪽으로 대각선 뒤입니다. 대각선 뒤로 나와버리면 이 선수가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안 따라갈 수도 있겠죠. 이게 따라 나오는 유형인지 아닌지가 좀 다른데, 여기서 공 잡아서 돌려놓을 수 있으면, 앞을 보고 잡아놓을 수 있으면 여기 또 드리블 각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흔들면서 이제 파생시키는 공격이 가능한 거죠. 요렇게, 근데 이거를 몇 번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 공을 잡아가지고 문선민이 계속 드리블을 시도해요. 그럼 이 5번 상대편 수비가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짜증나잖아요. 문선민 선수 드리블 안 그래도 얘 잘 접고 저돌적이고 잘하는데. 그러면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여기 패스를 받으려고 하면 이 선수가 이제 잡으러 나가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다른 데를 파생시킬 수 있는 데가 많은 거예요.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약간 느낌이 3번에서 5번으로 갔을 때 7번이 여기 처음에 붙어 있다가 나 줘 하면서 푹 튀어나가면, 여기 받아가지고 돌아서가지고 드리블 치기 시작했으니까 5번이 이걸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5번이 딱 공 잡았을 때 야 나 줘 하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 선수가 7번이 인식한다 그러면 받으러 가다가 돌아뛸 수도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 선수가 이걸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이 선수는 가던 중이니까 관성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고 이걸 뒤에 쫓아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볼 한 번 잡는 것 때문에 이 측면을 혼자 그냥 받으러 가는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흔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볼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요게 있고, 또 하나는 뭐 또 다른 방식이겠지.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 이런 깊은 위치를 잡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게.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그냥 이 라인 밖에 나가도 돼요. 볼만 안 나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 패스가 이렇게 나가게. 아슬아슬하게. 라인 쪽으로. 그럼 이 선수가 자르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내가 공을 딱 잡으면 이 선수가 이렇게 쫓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그려봅시다. 최종 라인이 여기잖아요. 여기 잡아버리는 거야. 이 7번 선수가 라인 밖에. 애초에. 그리고 이렇게 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볼은 이렇게 들어와서 잡아가게. 여기서 잡으려고. 그러면 이 선수가 거리가 멀어지니까 여기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가 너무 넓어지니까. 그죠? 아까 몇 번 당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잡을 텐데 패스를 이렇게 깊이 쭉 들어가는 패스를 받아서 이 선수가 이거를 중간에 딱 가로채가지고 드리블을 치기 시작하면 이 선수가 이렇게 쫓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선민 선수가 툭 치고 도망가면 이걸 막 쫓아야 되는 거예요. 접으면 또 여기서 뭔가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볼 받을 때 애초에 이 선수가 이렇게 중앙 쪽에 있으면 여기 계속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U자 빌드업 할 때 이제 측면에 있는 윙포드들이 넓게 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마냥 틀렸다고 보긴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기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디테일 차이가 뭐냐면 이런 위치에 받아서 이 최종 라인에 붙어가지고 본인이 받으려고 하는 위치를 이 최종보다 깊은 위치에서 받겠다. 요 최종 라인이잖아요. 최종 라인보다 이 앞에서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라인을 계속 타고 있으면 패스가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가고 나도 골대 쪽을 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패스가 되는데 이게 애매해요. 이 길을 자꾸 못 봐주면 뒤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잡으면 아까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드리블. 물론 여기서 드리블을 치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그것도 뭐 방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팀적으로 대처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파이브백을 쓰는 팀이다. 그럼 이 선수가 미련 없이 여기 나간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 드리블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뒤로 간다고요. 이때는 다른 수를 써야죠. 결국에 3백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받아놓고 내주는 방식, 내주고 2대1 뛰는 방식. 왜냐면 이 선수는 딸라 들어왔으니까. 여기 잡아놓고 이 선수가 이동하는 걸 보고 2대1을 한다든지 아니면 3자 움직임을 한다든지 그때는 이제 다른 디테일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여기 이쪽 깊은 움직임도 하지 않고 애매한 위치에서, 진짜 애매하다는 게 상대한테 애매한 게 아니라 우리 편한테 애매한 위치에서 자꾸 공을 받아봤자 여기서는 그냥 공이 움직일 뿐이지 상대 수비 조직은 흔들지 못한다고요. 그런 디테일을 가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 이 윙포워드가 볼을 8번이나 5번한테 받겠다라는 거는 되게 자명한 사실인 것처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7번이 움직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기서 공을 잡을 수도 있고 이 안쪽에 들어가서 공을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잡아서 연계를 할 수도 있고 연계해서 드리블 돌파 시도할 수도 있고 드리블 돌파 시도한 척하면서 여기를 5번을 당겨놓고 이 앞에서 요쯤에서 잡아가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볼이 없을 때 오프 더 볼이 움직임이 좋다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좋다고 했던 기성용 선수의 말이 그냥 오프 더 볼에 좋아요 라고 해서 이걸 이해하실 때 오프 더 볼이 좋다는 얘기를 그냥 공간에 잘 뛰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공간에 뛰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 이 볼이 없는 선수들이 수비수들을 어떻게 위치를 바꿔놓고 뛰어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선수들의 어떤 그 클래스 차이가 더 보일 겁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또 지도자가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선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위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선수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미드필더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유로파리그 경기 봤었는데 그때 뭐 손흥민 선수가 그 엘프스볼인가라고 하는 팀하고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알죠? 손흥민 선수 이렇게 이쪽으로 쳐놓는 척하면서 빙글 도는 거 그거 할 때도 보시면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를 이용해요. 이게 어떻게 가냐면 일로 받으러 가거든요. 본인이 측면 쪽으로 빠지러 가니까 이 선수가 따라와요. 따라오니까 여기서 휙 이쪽 뒤쪽 받아놓은 척하고 휙 돌아버리니까 여기서 먹는 거지. 이 선수가 여기 안 따라왔으면 손흥민 선수가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자꾸 잡고 전진해서 들어오면 이 드리블이 짜증나니까 얘가 못 돌게 하고 싶으니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 기술이 좋으니까 짜증나니까 쫓아가는 건데, 이런 것들에서 적절한 오프더볼의 움직임으로 얘를 끌어당겨 놓고 그 다음에 그런 페인트를 쓰니까 여기서부터 공격이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능력하고 신체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축구하기 쉬운 게 사실인데, 여기서 그런 이 5번을 땡겨놓을 수 있고 내가 땡겨놓은 다음에는 한 번에 제껴가지고 그냥 가야 되겠다라고 인식하는 그 오프더볼의 움직임, 받으러가는 그 움직임 하나로 이 5번을 바보를 맞는 겁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엘프스볼이 5번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 이 화면, 이 그림상에서. 요런 것들을 잘하는 게 이제 김승대 선수라는 거죠. 김승대 선수 같은 경우도 이걸 잘하는 게, 김승대 선수는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것들은, 뭐 여기 이게 10번 위치에서 잘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잘했던 게, 예전에도 그렇지만 받으러 가다가 돌아뛰는 움직임을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김승대 선수는 여기 묻어 있어요. 3번한테 묻어 있다가 받으러 갑니다. 여기서 볼 받아가지고 계속 여기다 연결해주고 막 이제 이런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서 계속 뭔가 포켓에서 이 4명 사이에서 자꾸 움직이게 되니까 이 수비가 짜증이 나겠죠? 그러면 다 자꾸 여기서 뭐 공 잡아가지고 막 스루 패스 떼어 넣고 막 측면으로 연결해주고 짜증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선수가 여기에서 이거를 붙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단부터 나오는 게, 뭐 김승대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서 6번이 공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묻어 있다가 잡으러 갑니다. 내려갑니다. 근데 이 선수가 따라 들어와요. 그때 김승대 선수가 잘하는 게, 이렇게 뒤에 따라 들어오면 이 U자로 그냥 턴해버려요. 그래서 패스를 2기를 잡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선수가 원래 여기 있었으면 이 패스길은 안 열리거든요. 사실 스루 패스길은 아무데도 없다고 봐도 돼요. 여기 들어오더라도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본인이 공을 잡아가지고 상대를 짜증나게 하고 얘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을 안 잡고 여기서 돌아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패스길이 이렇게 나가면, 뭐 이거 4번한테 잡힐라나? 뭐 이렇게라고 합시다.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3번 선수는 가던 힘이 있으니까 이 본인 오른쪽으로 오는 패스는 반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돌아뛰면서 오프사이드도 안 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김승현 선수가 잘하던 게. 아니면 김승현 선수 또 측면에서 뛰니까 측면 쪽에서 계속 공 잡고 받아주는 임무를 계속 합니다. 받아주고 연결해주고 뭐 백패스도 많이 내주고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선수가 아까 받는 게 자꾸 짜증나면 불려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불려 나오면 이렇게 이제 볼 투입하는 척, 4번이 11번 주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막 본인이 콜을 해요. 나 줘 이렇게 하면 붙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쟤 주나보다 하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또 본인이 볼을 안 받고 여기다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걸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때도 보면 2번이 여기 있던 선수를 불러내요, 본인 쪽으로. 그 다음에 이 뒤를 판다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반응을 해주면 김승대는 매우 좋은 선수. 아까 이 중앙에서 10번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김승대도 여기 이렇게 돌아뛸 때 이 선수가 주면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되죠. 근데 이거 안 주면 아무 눈에 띄지 않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라인 브레이커들이 이런 거 잘하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뭐 9번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아는 에이전트 형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공격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 게, 여기 투입됐을 때 10번이 투입됐을 때 이 선수가 공 갖고 전진할 수가 있어요. 전진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이 9번 선수가 여기서 그냥 애매한 위치를 잡고 있어봤자 이 선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볼을 못 줘요. 근데 이럴 때 차라리 본인은 여기 이렇게 볼 투입이 잘 돼가지고 드리블을 쳐서 이 선수랑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이 선수가 어디 위치를 잡아야 될까? 이거는 뭐 100가지 해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 같으면 이 뒤로 움직일 것 같아요. 3번 뒤로. 왜냐면 이 선수는 볼을 봐야 되니까. 10번이 여기서 공 잡았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7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리로 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3번은 날 못 봐요. 9번을. 근데 10번은 공 잡고 돌아섰으니까 날 볼 수 있거든요.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4번 선수가 쫓아오려고 하겠지만 이거는 3번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본인이 볼을 잡으면
여기가 지금 3번, 4번이 따라올 테니까 공간이 더 생기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슈팅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선수가 밀고 들어올 때 뭐 다른 방법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 여기서 본인이 이 선수랑 붙어 있다. 좀 위치 바꿔야 되겠다. 10번이 여기서 공 잡았다.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내가 받아주러 간다. 그러면 여기서 받을 수도 있어요. 리턴 내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붙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각도로. 받아주러 가다가 제가 생각하는 움직임 중에 좋은 거는 약간 왼쪽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는 건데, 이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공간을 앞에 놓고, 이거 홀란드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종으로 약간 대각선 옆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패스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요 패스기를 나한테, 요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돌아가지고 요렇게 움직이면서 패스기를 만드는 거고, 여기서 패스가 안 들어오더라도 일로 다시 이동한다거나 깊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최종 라인까지는 여기다 넘겨줄 수도 있으니까, 혹은 패스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2차 움직임을 하면서 이렇게 동선을 짜가지고 이 뒤를 팔 움직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라도 이런 움직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선수가 힘들죠. 여기 그냥 다 가만히 서가지고 내 발 앞에 들어오는 거 잡아가지고 내주겠다든지, 돌아서가지고 슈팅을 하겠다든지, 여기서 뭔가 잡아놓고 뭘 하겠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볼 위험 위치에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선수들이 다 둘러싸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패스길도 빠져나갈 공간도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결하게 미리 본인이 봐뒀던 데가 있다거나 움직임을 미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놓고 잡아놓고 연결해주고 내가 돌아뛰어야 되겠다, 뒤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오프 더블의 움직임을 확실히 해줘야지 다른 선수들한테 좋은 패스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나한테 왜 좋은 패스가 안 들어오지? 라고 생각해봐야 그거 자기 잘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봐주는 선수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움직임을 안 하고 있다 그런 건 자기 잘못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좋은 선수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머리를 잘 쓰는 플레이들을 되게 잘한다. 이거는 이 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드업에서도. 근데 빌드업은 뭐 아무래도 이 앞쪽의 움직임보다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 수월한 감이 있거든요. 요 다음에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볼이 없을 때 어떤 움직임을 해서 어디서 공을 받아서 어떻게 연결해 나갈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좋은 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서 이것도 뭐 궁금해 하실 테니까 가끔 뭐 하나 설명드리면, 이것도 좀 팀적인 움직임인데, 이거 뭐 제가 급조하다시피 지금 막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좀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나 싶긴 한데 예를 들면 6번이 여기 있다가 2번한테 볼을 받으러 왔어요. 그죠? 여기 잡아서 돌아서면 제일 좋은데, 여기에 이제 가끔 따라오는 미드필더가 있으면 이걸 못 받을 거예요. 돌아서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연결하고 가는 방법들이 있는 건데, 이게 뭐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지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게 딱 꼭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받으러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딱 쫓아왔어요. 8번이 잡고 못 돌게 하려고. 근데 여기 볼 안 줄 거 아니에요. 혹은 주더라도 리턴 받을 텐데 안 줬어요. 2번이 예를 들어서 안 줬어요. 그럴 때 6번이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볼 안 주네 하고 서버리면 전반적인 빌드업이 다 안 돌아가요. 왜냐면 공간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예전에 그 차두리 감독님하고 독일 갔을 때 훈련하는 거 보고 또 느꼈던 거기도 한데, 이런 때는 이 선수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빠져줘야 돼요. 일로. 차라리 일로 측면으로 이렇게 빠져주면서 몸 방향을 이렇게 놓고 이쪽 쳐다보는 거예요. 일로 빠지면서. 그러면 이 선수가 따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따라가겠죠. 그러면 이 공간을 다른 선수들이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던 8번이 받으러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갈 수 있고, 가다 말았어요. 8번이 얘가 들어오네 하고 자리를 지켰어. 그렇게 되면 여기는 6번이 프리가 되죠. 본인이. 그러면 얘를 바깥쪽으로 넓히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아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받는 거지. 그러면 이 길이 열리니까. 혹은 여기도 연결해 줄 수 있겠죠. 이 선수가 좁혀올 수도 있고, 위치를 바꿔서. 이거 팀적인 움직임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빌드업 하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게. 그러면 볼이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뭐 10번 선수도 여기서 움직임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공간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팀에서 보면은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팀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팀이 제가 보기엔 이번 시즌 K리그에서 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지금 저 움직임은 뭔가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움직임 같은데 라는 걸 했는데 반응이 잘 안 되고 있다. 팀적인 반응이 없다라 그러면 그 팀은 제가 보기에는 지도자 선생님이 뭔가 원하지 않는 플레이일 수도 있지만 안 돌아가고 있는 팀일 가능성이 크다. 그 팀일 경우에는 이제 좀 불만을 내셔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같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 디테일이 있는 거는 결국에 선수의 특성에 맞게 디테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문선민 선수니까 할 수 있는 아까 측면 움직임이었던 거고, 김승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던 거고, 여기 9번인 이 선수가 움직이는 것들은 키가 작은 어떤 빠른 유형의 공격수가 이런 움직임을 하면 맞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오히려 등딱이 되는 스크린 플레이가 능숙한 선수가 이런 움직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에 맞게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자기의 특성에 맞게 선수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안 된다 그러면 지도자가 너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장점을 살려서 상대에게 어떻게 공간을 만들지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야 가서 그거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 네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네가 이렇게 움직여서 상대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그때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선수도 잘 녹아들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팀도 떨어지고 선수도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뭐야 전 팀에서 잘하던데 여기 개판이네 이렇게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또 인상 깊게 봤던 얘기인데 요거 이제 33분 10초라고 써놨어요. 제가 이영표 선수 왼발 오른발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뭐였냐면 그 이영표 선수가 토트넘에 가가지고 이 풀백 쪽에서 볼을 받을 때 본인은 항상 한국에서 축구 배울 때 오른발 이 5번에 이제 왼발이 이쪽이고 오른발이 이쪽이겠죠. 근데 본인은 항상 이 오른발 쪽으로 공을 받으라고 한국 축구에서 배웠대요. 근데 이게 유럽에 가니까 왼발 쪽으로 패스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른발을 잡으면 생각해보시면 잡아놓고 앞으로 가고 싶을 때 여기 쳐놓고 그 다음에 속도를 붙여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가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왼발 쪽으로 오면 강하게 패스를 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잘리지 않아요. 이 11번한테. 근데 이걸 왼발 쪽으로 보내서 여기서 딱 공을 잡았으면 한 번 딱 잡아놓고 치기 시작하면 두 번에 가거든요. 이 템포 때문에 이 선수가 붙질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벌 수 있는 거야, 타이밍을. 공을 한 번 건드리는 동안 선수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템포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오프 더 볼의 움직임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기서 공을 잡으면 오른발로 줄 수밖에 없어요. 안쪽에서 잡으면. 근데 이거를 이 바깥쪽에서 아슬아슬한 위치,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요 각을 받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위치 강하게 줬을 때 얘한테 잘리지 않으면서 가장 깊은 위치에서 공을 잡을 수 있는지 요것도 괜찮긴 해요. 요 위치도 요렇게 가는 것도 한 이 위치에 잡는 것도.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곤란하죠. 여기서 이걸 왼발로 받겠다 그러면 패스길이 아마 이렇게 들어와야 될 텐데 왼발로 받으려고 그러면 직선이 딱 아니긴 한데 그럼 이게 잘릴 위험이 크겠죠. 왼발로 받기도 전에 여기 오던 중에 잘린단 말이에요. 11번한테.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위치 잘 잡아야 돼요. 이 바깥쪽에 있든지 아니면 아예 깊이 있어서 패스를 진짜 세게 달라고 하든지 땅볼로 줄 거면 네, 요렇게 이 위치. 그래서 이 선수가 위치가 바뀌면 이 선수도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그잖아요.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도 안 잘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선수가 3번이 바깥쪽에 빠지면 더 깊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볼이 없을 때 움직임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 잡아놓는 것부터도 템포를 줄여서 얘를 베낄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왼발로 받게 하려고 그러면 미리 머리를 엄청 써서 받기 전에 좋은 위치 잡아놓고 패스 잘리지 않으면서 왼발로 잡아놓을 수 있는 위치를 또 잡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도자들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 기술이 있는 선수들이고 잘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선수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짚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야 거기서 더 깊은 위치 잡아서 왼발로 잡을 수 있게 해놔 5번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고 여기서 주는 선수한테도 그럴 때는 강하게 해서 얘 왼발에 줄 수 있게 네가 해줘야 된다 센터백한테 혹은 미드필더한테 너 그 패스 줘야 돼 라고 하면 그걸 하겠죠. 근데 이걸 말을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뺏겼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저는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강하게 때려줬고 여기 왼발로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볼 컨트롤 미스할 수 있어요. 그때 야 괜찮아 야 실수했지만 다음부터 집중해서 해. 이렇게 하면 그 선수들이 똑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 왜 뺏겨? 라고 해서 뺏겼다는 결과만 보고 야 너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좋은 위치를 잡고 있어도 오른발로 줘요. 뺏기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그러면 이 팀이 안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확실한 색깔이 있고 어떻게 축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디테일을 잡아가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잘못하고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독려해 줄 수 있어요. 잘했다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철학이나 디테일이 없는 지도자가 오면 야 거기서 왜 뺏기냐. 뺏기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선수한테는 어떤 뺏기지 않는 게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정은 없어져요. 뺏기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뺏기진 않아요. 근데 득점도 못해요. 그럼 이기지 못해요. 그렇게 되는 축구가 되지 않게 디테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했던 얘기는 얼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끝을 정해놓진 않았었는데 이게 결국에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뭐 2편 제목이 조금 세요. 뭐 한국 축구 뭐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대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취지였는데 저는 이런 지도자 선생님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이런 좋은 축구, 조금 더 공격적이고 템포를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더 고급 축구고 더 잘하는 축구고 이렇게 해야 상대를 더 위협할 수 있고 이런 축구들을 시도해야 되고 그런 걸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알고 있다 그러면 디테일을 높여서 완성도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안 좋은 축구를 해서라도 공을 안 뺏기게 만드는 축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축구지만 좋은 축구를 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내가 이거를 더 잘하는 축구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완성되면 95점짜리야. 그러면 95점짜리가 있고 이거는 좀 쉬워요. 쉬운데 80점짜리야. 그때 어떤 걸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80점짜리를 시도해야 되느냐 95점짜리를 시도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95점짜리 시도하지만 다 95점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선수들 구성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선수가 없을 수도 있고 선수들이 못 따라올 수도 있고 내가 설명을 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런다 그러면 80점짜리를 축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 팀도 있어요. 80점 예를 들면 80점보다 95점이 만들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왜냐면 선수단 구성이나 이런 게 좀 약해요. 그럼 80점짜리 축구를 빨리 만들어서 78점, 79점, 80점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대구FC 선수비 의혹습한다 그럴 때 세징야한테 해줘 축구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거기를 뭐라고 못하는 이유는 대구는 씀씀이가 그 정도니까 그런 축구라도 해서라도 80점짜리 만들어야 되는 축구인 거예요. 근데 선수들한테 충분한 투자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할 수 있고 역량이 다양한데 이걸 95점짜리를 안 해버리고 그냥 애초에 80점짜리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팀은 저는 질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평가를 할 때 전북은 제가 막 2위하고 3위하고 할 때도 못한다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개판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정도 세게 말할 정도 있었는데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이 팀은 잘 만들면 95점짜리 축구를 할 수 있는데 95점짜리 축구를 전혀 안 해요. 시도조차 안 해. 네. 그런 팀이 된다 그러면 저는 좋지 않은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는 그 EA 스포츠 온라인 FC 온라인 그 채널에 올라왔던 2편에 있는 한국 축구 뭐 이대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동감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단순히 유소년 측면에서가 아니라 프로 레벨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고 그만큼 디테일이 있고 내가 만들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또 디테일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가? 그건 좀 사실 의문이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김기동 감독님, 이정효 감독님, 좀 김판공 감독님, 그 정도? 상위권 축구를 할 수 있는 팀, 더 세밀한 축구를 할 수 있는 팀,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여기 있는가?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김두현 감독님이라든지 김상식 감독님이라든지 페트레스쿠도 마찬가지고, 전북에서 실패한 지도자들 보면 비슷해요. 내려선 팀들만 만나면 해법이 없어요. 맞잖아요, 사실. 그냥 결과만 보더라도 성적도 별로 안 좋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이게 지금 우리 K리그에 좋은 지도자가 있느냐, 이걸 좀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으로서는 뭐 이정효 감독님하고도 커넥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지만 포엣 같은 감독을 데려온 것도 뭐 나쁘진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엣이란 감독이 제가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본인 스타일의 어떤 디테일은 있는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좋은 지도자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지 한국 축구도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정리하자 그러면 이번에 정우현 선수가 미네소타에 가잖아요. 근데 정우현이, 저는 미네소타에 가서 광주의 정우현일지 아닐지는 가봐야 알아요. 정우현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그대로일 텐데 주변에서 반응을 안 해주면 이 선수가 아무것도 아닌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미네소타 감독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우현 선수가 야 너 나한테 맞춰, 야 오른쪽 풀백 너 나한테 맞춰서 움직여,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감독이라고 하는 결정권자가 있고 본인이 또 같은 프로 선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우현 선수도 가서 물론 잘하길 바라고, 저도 잘하길 바라고, 좋은 플레이를 해야 되고 좋은 팀이 와서 더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축구 대들보가 될 만한 그런 재능을 K리그에서 보여줬으니까. 하지만 이정효 감독님의 손을 떠나서는 다른 축구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지도자랑 좋은 선수가 있는 팀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게 아마 K리그를 올해 보시는데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보실 때 그런 걸 한번 눈여겨보세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팀이 과연 어떤 공간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 좀 어렵나요? 제가 설명드린 게. 하여튼 제가 설명드렸던 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FC서울 잘할 거다 자꾸 말씀드리는 게, 포항에서도 그 김기동 감독님이 그런 걸 상당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님은, 이건 뭐 약간 잡설이지만 끝나기 전에 말씀 한번 드려보면, 김기동 감독님이 이제 좀 사이즈가 굉장히 아담하시잖아요. 뭐 몸은 탄탄하시지만 키가 작고 또 막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근육질 체형은 아니시거든요. 장근육이 탄탄한 그런 스타일이시지. 근데 이 김기동 감독님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던 시절, 그러니까 니폼니 씨한테 중용을 받게, 저희 이제 부천 SK에서 부천 60 코끼리 구단에서 잘하실 때는 보면, 그때 당시에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하면 좀 신체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을 시절입니다. 사실 4번, 6번 자리가 쓸어주는 유형이 선수들이 많을 때, 뭐 기성용 선수도 뭐 마케렐레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유형이 있을 때였는데 김기동 감독님은 그때 수비형에서 그 미드필더를 봤단 말이에요. 그때 김기동 감독님이 그 살아남을 수 있었던 본인의 제가 태국에서 인터뷰할 때였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기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볼이 어떻게 도는지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대요. 볼이 어떻게 돌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본인이 신체적으로 압도적이질 않으니까 등지고 막 이런 거 버티는 것보다는 내주고 다른 위치를 찾아가고 우리 팀 선수가 어디로 움직여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축구를 하신 쪽인 것 같아요. 물론 잘 뛰는 것도 있지만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팀 자체가, 김기동의 팀은 늘 머리를 잘 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리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지금 포획 감독이라든지 김판건 감독님이라든지 새로운 축구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본인의 색깔을 내려고 하는, 디테일을 내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번 시즌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즌 이제 경기를 시작하면 리뷰를 좀 하겠죠. 이 팀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될 텐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참고해서 보신다 그러면, 이 팀 이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가려고 하네, 이게 잘 되네 안 되네, 누가 지금 잘못됐구나, 지금 보니까 이건 선수 잘못이네, 아니네 이거는 그냥 팀이 뭐가 없네, 감독이 잘못인 것 같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서 보면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축구는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득점을 보는 것도 좋지만 과정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저희 구독자님께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너무 좋은 유튜브 영상을 봐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EA 스포츠 FC 온라인 채널에 있는 기성용 선수와 이영표 선수의 그 대담 형식의 그 토크쇼를 꼭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한번 보시면서 어떤 시즌에 우리 팀의 축구를 어떻게 갈지,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은데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 채널은 어떤 정돈되고 편집돼 있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날 것이고 그냥 옆에서 떠드는 친구 같은 아저씨가 떠드는 것 같은 그런 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갈까요?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니까 한 개막까지 어쨌든 아침이 있어가지고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열흘 정도 있다가 경기와 함께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서 기성용 선수하고 이영표 선수 그 토크쇼 한번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꼭 가서 보시도록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